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또 경제 지표는 강하게 나왔는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면서 AI 관련주들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증시가 하락한 것도 중요한데 사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뉴욕 증시 정리부터 종목까지 함께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휴장으로 쉬어갔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1% 넘게 가장 강하게 내렸고요. 나스닥도 0.89% 하락한 가운데 S&P 500도 0.74% 내리면서 S&P 500은 9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상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부담을 느낀 이유,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금리의 동반 상승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한번 격화되면서 시장은 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WTI가 2.79% 오르면서 96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2.14% 오르면서 98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무엇보다도 유가와 금리 상승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중동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국제공항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캐슘 섬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군사 행동이 격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유가 상승에 이어서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릴 견조한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오늘 3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게 되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전쟁이 확대될까라는 부분보다는 결국은 유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까, 그리고 이 협상이 실제로 유지가 될 것인가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시장은 중동의 군사 충돌 그 자체보다는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에 미칠 파장을 더 크게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좋은 경제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5월 ADP 민간고용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11만 명 증가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실제로는 12만 2천 건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고요. 5월 ISM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올랐고요. 전월치보다도 상승한 54.5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점이 되는 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서비스 경기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함께 살펴보실 만한 세부 지표 중에는 가격 지수가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물가 압력도 여전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시장입니다.
시장은 결국 ADP 고용과 ISM 서비스업이 모두 예상을 상회한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이걸 경기 호조보다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 국채금리 좀 일제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한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동력의 배경으로 AI 모멘텀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고요. 금리 방향을 결정할 변수,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있을 비농업 고용지표인데요. 금리 전망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다시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강한 경제보다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간밤 증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AI 쪽으로 수혜를 보던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 한국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3.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컸는데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파벳도 0.79%대 하락세, 그리고 아마존도 2.5%대 하락 나왔고요. 테슬라는 소폭이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성 자체는 하락이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대 상승, AMD도 4%대 상승, 인텔이 4%대 상승, 퀄컴도 3.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이 거래일 전에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 그리고 악재가 있어서 내렸다라기보다는 전날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하고 또 전날 하락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러한 핑퐁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 한국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마블 테크놀로지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왔고 간밤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승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요. 일단 간밤 시장에서는 소비자 쪽에 소비자들이 돈을 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월마트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오라클, 팔란티어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잘 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우가 보시다시피 7.6%대 하락세, 어도비가 2.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샌디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입니다. 6.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메모르주가 여전히 질주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빨간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마블 테크놀로지입니다. 젠슨 황 CEO가 컴퓨텍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1조 달러 기업은 마블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라는 극찬을 남긴 건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게 마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젠슨 황 CEO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이 마블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간밤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3.7%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젠슨황 CEO 입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을 법합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안 기업에 대한 뭔가 투자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안 기업에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AI 안에 들어가는 칩 쪽으로 조금 더 이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이렇게 호실적도 사실상 소용이 없어버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5.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코히런트입니다. 코히런트, 포토닉스 관련 기업들이 간밤 증시에서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토닉스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그만큼 시장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코히런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증시에서는 세 가지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데 중요한 것은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은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가 2.4달러였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는 2.4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상치는 22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제 매출은 22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고요. 221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예상치를 어디로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예상치를 집계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CNBC에서는 이 기준을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가이던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 가이던스 안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I 칩 매출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를 나오는 것인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294억 달러를 전망을 했고요. 예상치는 286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의 발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CEO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관련해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0.49%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또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실적 하나하나에 아주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5%대 하락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451달러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디가 됐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느냐,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브로드컴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시장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은 이렇게 나왔지만 또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오늘 밤에 열리는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보고 갈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 실망을 한 건데요.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업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지금 투자를 아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까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이슈를 생각보다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브로드컴의 실적, 오늘 밤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해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정리 함께 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적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상당히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뜨겁죠.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네. 지금 중동의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는데 뭐 요격했다. 뭐 이런 소식도 다시 들리고. 그럼 이란에 대한 그 반격을 또 미국이 할지 걱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사실상 큰 어떤 흔들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엔스로피카 오픈 AI가 서로 먼저 상장을 하려고 경쟁 중이라는 또 이런 이슈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호재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트로픽과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에도 시장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저희가 또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지만 샌디스크도 4.3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 바로 키워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항 CEO가 컴퓨텍스에서 열린 그 비공개 행사에서 글로벌 금융기관, 부유층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패밀리 오피스를 공략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젠슨항의 워딩치고는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그래 보이네요. 네. 그렇죠? 저번에 그 알렉스 카프 팔렌테오 CEO가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그 팔란티어에 대한 풋을 산다는 건 그냥 인공지능의 씬에 대한 매도를 치는 거라고, 그런 거는 미친 짓이라고 했거든요.
그 알렉스 카프가 말한 미친이라는 그 크레이지와 젠스왕이 말한 크레이지가 그 동음 이의어인데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알렉스 카프는 약간 뽀글머리에 조금 강한 항상 그 이미지거든요. 미소를 잘 안 띠고. 그래서 이제 젠스왕이 저렇게 미쳤다고 하니까 뭐 이게 너무 강한 표현인데 강하지 않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알렉스 카프가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라던가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인공지능의 대표주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젠스왕이 얘기하니까 그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들리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라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그렇죠 AI 투자 수익이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본인도 두 가지의 동음이어를 따로 사용했죠 보면 그렇습니다. AI 투자 수익이 미쳤다. 그거랑 기회의 규모의 의문을 제외한 건 미친 사람들 똑같이 미쳤다지만 지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동음이의어인데 영어로는 다른 영어를 쓴 겁니다. 네, 뉘앙스가 다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쳤다는 거를 가지고 수익도 미쳤는데 그 미친 수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고 AI 신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어떤 비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65%가 AI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네, JP 모건 거네요. 2024년도. 네. 그래서 최우선 투자에 이제 그 패밀리 오피스들이 AI로 이동 중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투자로 스마트머니는 가고 있는데 네. 저 대세를 거슬러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 수익을 포기하고 스마트머니라던가 부자들의 똑똑한 자금은 다 절로 흘러가는데 뭐라고 반대를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AI의 투자 수익은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 젠슨왕이고요. 이 기회의 규모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간밤에는 좀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긴 했는데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엔비디아 차트가 조금 답답한 모습이죠. 네. 위에서 발로 밟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마치 로봇 다리가 누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네. 아주 답답하죠. 쌍봉의 모습인데요. 쌍봉의 모습이 그 확정이 되려면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타났어요 아직. 왜냐면 지금 저기 있는 고점이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침 여기가 지금 이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이 화면이 분할된 건데 마침 이게 추세선처럼 그어져 그렇네요. 근데 아주 정확한 네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됐죠? 지금 밑에도 이렇거든요. 지금 제가 추세선을 따로 긋지 않았는데 이 화면이 분할된 이 선이 추세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네요. 여기 지금 네. 170달러가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 17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이건 추세가 훼손되는 거예요. 저기 맨 앞에 잘 보면 갭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갭 상승에서 다 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이실 거예요. 저기 갭 구멍 뚫린 대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작년도에 그 부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저쪽의 고점 작년 10월달의 고점이 지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은 200달러 근처까지도 조정이 나옵니다. 거기를 깨지 않고 위로 다시 상승을 하면은 일단은 230달러 이상을 갈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제 저 다리를 치워버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계속 밟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젠슨왕 회장이 말한 대로 지금 매출액과 지금 이 순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일어나는데 마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상적인 구조죠. 자, 그리고 지금 55.31인데 1년 수익률이 뭐 워낙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완전 크레이지 모드라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 덩치에 55% 오른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스크는 이제
작은 데서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등치가 이미 엄청난 산만한 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만한 곰이 되면 더욱더 올라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거래대금이 폭발해야 되니까 더 움직이기가 힘든 법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비해서 슬로우 스타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하반기가 더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네. 지금 봄 되기 전까지는 그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요즘에 들어서 조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여름이라던가 가을로 접어들수록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주가 상승이 올해는 뭐 다소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의 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시간을 받을 종목으로 젠슨왕과 글로벌 AI 팩토리 협력 논의를 하고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뭐 이번엔 네이버에 기대를 해볼까요? 네이버가 잠재력 있거든요. 제가 LG전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LG전자가 그렇게 뭐 핍박을 받고 LG그룹 가진 사람들 욕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청소기라던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이 피지컬 AI로 발전하기 좋은 요소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식인 블로그 카페에 쌓여있는 그 빅데이터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이 그 어떤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 리스트 나왔더라고요. 그 삼겹살 집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만약에 네이버 의장님과 젠슨왕의 만남이 이어지면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장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네. LG전자처럼 AI 테마주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네이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과연 젠슨왕 회장과의 회동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샌디스크에는 또 한 번의 대형 호재가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주죠.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샌디스크 얘기 준비를 해주셨네요. 일단 마이크론은 1,000달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나온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 네. 그렇죠. 1,600달러가 하나 나왔고 1,150, 1,250, 네. 그다음 1,050짜리 하나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UBS도 있었고 영국 것 바클레이즈인가 거기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가 이미 넘어섰거든요. 지금 이미 여기 이상 목표예요. 네. 주가가 지금 샌디스크는 1,800달러예요, 여러분들. 간밤에 7% 마이크론 가까이 1,200달러 올랐죠. 이미 넘어섰어요. 네. 이게 지금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전 목표가 520달러예요. 지금 이 현재 주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 모건 스탠리에 지금 조지프 무어 애널리스트가 올렸는데 뭐 지금 보니까 순위가 꽤 높으세요. 12,200명 애널리스트 중에 134명은 상위 10%에 드시는 애널리스트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간에 공급이 타이트하고 AI 워크로드 증가, HBM 수요 폭증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동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2, 3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똑같은 의견들이 아닙니까? 목표 주가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의견의 배경이 다 비슷합니다. 2, 3년 공급 부족 지속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 똑같이 PR, PBR을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AI 인프라의 붐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있다.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가 전부 다 그 이 HBM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메모리 쪽에 이 부족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낸드 플래시는 원래 몇 단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보통 128단, 뭐 256단, 512단 하잖아요. 1028단. 원래 먼저 쌌던 게 샌디스크예요.
낸드 플래시는 원래 쌌어요, 위로. 네. D램이 먼저 싸서 HBM 만든 게 아니고 낸드 플래시는 원래 쌓아서 만들던 레고식으로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쌓았던 기술로 HBF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로 쌓는 경쟁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워낙에 공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2, 3년 지속이 된다. 네. 목표 주가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미 목표 주가가 올렸는데도 부족하니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데 이어서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간밤에 6.7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샌디스크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죠. 네, 샌디스크는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네네. 자, 그리고 위에 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또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달러를 가리키기 때문에 2,000달러까지 지금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면서 가는 거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놀이터에 이 터널형 이 지금 저기 미끄럼틀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고개를 숙여가지고 한 발 더 발을 앞으로 빼면은 위로 머리를 더 들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위에 공간을 벌리면서 목표 주가 공간을 열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가 이미 이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민방할 정도로 이미 2,0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가는 이미 뒷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또 급등을 하면서 1,831달러를 돌파한 샌디스크인데요. 앞으로 2,000달러까지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SK 하이닉스 준비해 주셨네요. 네, 당연하죠. 샌디스크가 낸드 플래시의 강자라고 하지만 낸드 플래시 1, 2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512, 1028 이게 2배씩 나가잖아요. 1000층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1000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이 무슨 저 롯데월드 타워가 아니라 정말 조그만 공간에 아주 밀집되어 갖고 1000개를 쌓는 겁니다. 그거를 꾸겨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목표 주가 300만 원, 400만 원 막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샌디스크가 저렇게 2,000달러를 향해서 간다. SK 하이닉스는 300만 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샌디스크의 강세,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시그널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를 같이 해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수를 냈습니다. 다만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UBS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랠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브로드컴은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221억 9천만 달러, EPS가 2.4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매출 222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한 수치지만 EPS는 2.4달러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또 3분기 매출 전망치를 294억 달러로 제시해 시장 전망치인 286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UBS의 티머시 아큐리 애널리스트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시장 예상치는 충분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브로드컴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49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UBS는 투자자들이 브로드컴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용하는 주문형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으며 AI 스타트업 오픈AI와 엔트로픽 등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보고서를 통해 브로드컴을 비롯해 AI 반도체 및 TPU 공급망 관련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열리는 정규장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의견들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머스트노브5에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프라에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주가 사상 최고치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의 주가가 인공지능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척 로빈스 시스코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3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고성능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스 CEO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확대되고 통신사와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면서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코는 이날 연례 행사인 시스코 라이브에서 네트워크와 보안, 협업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신규 플랫폼 시스코 클라우드 컨트롤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통 강자였는데 다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인프라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간밤 시장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월가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의미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틴으로 무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전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광역권 전역으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3일 공식 로보택시 계정을 통해 오스틴 광역권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일론 머스크 CEO가 전기차 중심 전략에서 AI와 로보틱스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스틴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현지에서 약 50대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사 웨이모는 250대 이상을 운행 중입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오스틴에 이어 댈러스와 휴스턴으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로보택시 쪽에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확대되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로보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확장성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시장에서 기다리는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135달러로 고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투자자들에게 공모가를 먼저 질문하고 그 이후에 로드쇼 이후에 확정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이지만요. 스페이스X는 우리는 공모가가 135달러다라고 먼저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거를 전까지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달러였는데 간밤에 1.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77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IPO를 통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에 약 5억 5,560만 주를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7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스페이스X가 공모 희망가 등이 담긴 상장 신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 가치는 약 1조 7,7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AI 기업 XAI를 인수한 뒤 인정받은 기업 가치 1조 2,5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IPO는 일반적인 상장 절차와 달리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공모가를 먼저 공개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장이 성사될 경우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였던 사우디 아람코의 IPO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IPO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국에도 스페이스X 관련주 많고 또 서학개미 분들 워낙 관련 ETF도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PC를 공개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PC는 인터넷 없이도 AI를 쓸 수 있는 PC인데요. 그런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6에서 온디바이스 AI PC와 자체 AI 모델을 공개하며 AI 생태계 확대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트북 서피스 랩탑 울트라와 미니 데스크톱 서피스 RTX 스파크 데브박스를 공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기기 내에서 AI 기능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PC로 올 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코딩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발표는 AI 모델 분야에서 오픈 AI와 엔트로피, 구글 등과 직접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열풍 속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이자 투자자로 역할을 확대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 모델 개발을 통해 AI 가치 사슬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날 3% 가깝게 하락했으며 장중에는 424달러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는 AI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함께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메모리 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트렌드포스와 JP모건이 이제 분석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포스와 JP모건이 다룬 이야기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보니까는 디램 계약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게 요지의 그러한 뉴스였는데 일단 좀 간략하게 짚고 가죠. 예. 여전히 이제 초과 수요가 이제 유지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개요인데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건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시티그룹 보고서를 통해서 쭉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트렌드포스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각이기도 하고 보다 또 이제 크로스체크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맞겠지만 하지만 시장 조사 업체에서 어떻게 보는지라고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트렌드포스가 저희가 여전히 갖고 있던 관점을 또 한번 확인시켰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과 수요 언제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초과 수요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JP모건이나 트렌드포스 모두 다 칩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하지만 공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을 하나 증설을 하나 깔려면은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30조 원이 필요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돈이 없어 30조 깔아 이런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0조 원을 깔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력 송배전도 있어야 되고 30조 원에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땅값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들이 다 있었는데 장비들도 사실은 금방금방 딱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증설은 제가 볼 때 한 29이나 30년쯤 가능할 것이고 하지만 수요는 여전히 이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개요는 이런데 전체적 수치를 본다면 트렌드포스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그 작년 4분기죠. 전분기 대비 거의 100% 상승했다. 이 점도 사실은 뭐 노무라 증권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디램 시장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81% 증가해서 무려 9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과 수요가 끼치는 매출이라든지 판가라든지 상승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용 디램은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범용 디램만으로 초점을 갖다 국한시켜 본다면 범용 디램도 여전히 초과 수요입니다. 근데 범용 디램 초과 수요라는 것은 AI에 관련된 디램이 초과 수요, 그러니까 HBM이 초과 수요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범용 디램 왜 초과 수요냐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범용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올해 전체 글로벌 그 디램 시장도 전분기 대비 무려 81%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HBM도 아니고 범용 디램 왜 이렇게 상승했냐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네, 상기시켜 드리면 무엇이냐면 HBM을 한 장 만들려고 하면 웨이퍼 한 장 만들려고 하면은 범용 디램 웨이퍼를 3장을 갖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범용 디램을 갖다 적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래 증설할 수 없는데 증설이라는 라인을 정해져 있는데 HBM을 만들어야 되니까 HBM은 나중에 성장 동력원이죠. HBM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의 범용 디램 웨이퍼를 석장을 갖다 못 만들게 되는 이러면서 범용 디램의 어떤 수요도 초과 수요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범용 디램을 못 만드니까 그게 이제 더 수요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AI 시장의 화두는 이제 에이전트 AI 그죠,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뭔가 일을 시키면은 AI가 그에 맞춰서 비서점 일을 해줍니다. 에이전트 AI인데 에이전트 AI에서 초과로 이제 생겼던 수요가 무엇이면 CPU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생성 AI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 하이닉스, HBM이 짝이 되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 에이전트 AI를 갖다 하다 보니까 CPU가 필요합니다. CPU가 맞아요. 필요하다 보니까 AMD 주가도 엄청나 올라가고 인텔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CPU가 있는 곳에 반드시 디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그 디램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전분기 대비 전체 이제 그 매출이 100% 가까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갖다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과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은 이게 언제까지일까에 대한 의문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미래의 얘기니까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미래 전망이 언제까지 초과수요 유지될 것이냐는 관점에서 JP모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년까지 전체 이제 메모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대비 그 53%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그 JP 모건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D램과 낸드도 공급 부족이 심할 것이다라고 JP 모건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가져왔고 JP 모건은 28년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증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29년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29년 이후에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AI 시장이 꺾이느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중국 창신 반도체, 그다음에 YMTC, 그 낸드 플래시 YMTC요. 이 반도체가 증설을 하는데 중국 당국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을 갖다 후려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얼만큼 가격을 내리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군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메모리 3사 성적표는입니다. 이게 뭐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3사의 어떤 마켓시어 그 비중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1등은 삼성전자가 39%로 1등을 D램 분야입니다. HBM 포함해서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39%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SK하이닉스가 HBM 비중은 제일 높지만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웨이퍼 자체가 70%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적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마켓쉐어가 이제 29%, 마이크론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합치면 좀 약간 100%가 아닌데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의 그 짜투리 시장 갖고 누가 지금 또 수혜를 입고 있느냐? 대만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 기업들도 여전히 엄청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 그리고 JP 모건의 D램 가격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는데요. 초과 수요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D램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S&P가 세계적인 신용기관, 맞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네. 아닙니까? S&P가 LG전자의 그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LG전자의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신용 등급을 상향했습니까? 예, 기존엔 BBB였는데 BBB? BBB 플러스를 상향했다고 이제 S&P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 LG전자가 사실 주력 산업이 가전 아닙니까? 가전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이렇게 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지분 38%를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도 38% 유효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 평가이익을 받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양대 축으로 말미암아서 LG전자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가니까 신용평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가를 갖다가 그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평가에서는 매출,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것점에서 LG전자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장 사업도 최근에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야심차게 밀고 있던 전장 사업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심지어 이제 S&P가 이제 밝힌 부분을 보면은 매출에 대한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 100조 원이면 사실은 LG전자가 이제는 전장기업을 변신하는데 어떤 축을 갖다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는 가전, 냉장고, TV 만드는 것도 여전히 주력 사업에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 전장 사업 부에서도 그 수주장급 100조 원이나 큰 기업이라 볼 수 있죠. 이 점에서 사실은 LG전자가 큰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LG전자가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신용등급이 상향하면은 신용등급이 상향해서 가장 누리는 효과가 무엇이냐?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당연히 회사채에 대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금리만 낮아져도 LG전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짭짤한 수익을 갖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 동력은 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면요. 나 로봇주야? 라고 질문합니다. LG전자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주가라는 거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매출이 좋아지냐, 얼마나 영업이 좋아지냐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PER 1배인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이 1배인데 왜 주가 안 올라가느냐? 의아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주식입니다. PER이 1배이지만 내년에 PER이 30배나 PER이 40배여도 내년에 매출이 성장동이 30% 40%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LG전자는 주가가 그동안에 잘 안 올라갔다가 최근에 피지컬 AI에 대해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관절에 심어야 될 액추에이터를 LG전자가 또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LG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지난 1개월 수익률 그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수익률이 무려 174%입니다. 엄청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심지어 오거리엘로가 그 국한시킨다면 오거리엘 수익률이 무려 67% 됩니까? 만약에 젠슨왕이 방한을 하는데 구강모 회장을 방한할 거라고 미리 점치신 분들 계시다면은 오거리엘만 갖고 주가 수익률이 무려 10% 수익률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인식을 하면서 LG전자가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참 안 갔는데 이게 물려 계셨던 분들은 참 반가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LG전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결국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성장 동력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LG전자가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장 동력원이 LG전자 없었는데 과거 2000년만 해도 LG그룹의 성장 동력원이 무엇이었냐? 반도체였습니다. LG 반도체가 있었죠. LG 반도체 있었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진 직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반도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전자가 있고 LG전자도 반도체를 하니까 LG그룹의 반도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LG 그룹의 반도체를 갖다가 현대그룹에 넘겨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에 반발을 했죠, 당시에. 어쨌건 LG그룹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져서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LG 반도체를 인수한 것이 지금의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엄청난 성장 동력은 캐시플로우를 하고 있는데 LG그룹 입장에서 2천만 회고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라는 성장 동력원의 LG그룹이 반도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제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는 로봇 분야에서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갖고 간다면 LG그룹 입장이나 LG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네.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LG전자가 이제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선 약간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예, 그렇죠. 뭐 갑자기 예. 로봇 시장 막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LG전자가 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지금 이제 이게 로봇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하나씩 없애야 될 텐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LG전자가 로봇을 할 때 약간 의아하면서 야 또 한 번 그냥 레토릭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맞아요. 예. LG전자 입장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바꿔야 하는 게 뭐냐 모터거든요. 근데 모터는 LG전자의 강점입니다. 모터가 어디 들어가느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에어컨에 들어가고 모터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액추에이터, 로봇으로 전향하는 데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못지않다. 그리고 LG전자가 그 사실은 품질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혼수를 갖다 마련할 때 삼성보다는 LG전자 냉장고나 LG전자 에어컨을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전에 있어서는 강자였다. 강자였던 핵심이었던 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액추에이터로 돌아섰기 때문에 LG전자 할만했다고 볼 수가 있고 할만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방한해서 구광모 회장을 만난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 점은 좋은데 그 약점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약점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걸친 약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다 근데 보니까 지금 좀 따라잡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액추에이터에 대한 강점, 하드웨어 강점을 갖다가 피지컬 AI, 엔비디아한테 그 GPU를 많이 받아서 이걸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 야 언제까지 우리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투자한다 이런 두 가지의 전망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G그룹이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드웨어의 강점을 갖다가 더 부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투자할 것이냐는 LG그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전자 이제 로봇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LG전자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약했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할 것이냐 요거는 아마 LG전자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또 달라질 듯 합니다. 일단 LG전자 로봇으로 묶이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선거 잘 치르셔서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 다우지수는 1% 넘게 떨어졌죠. 기술주들도 오늘은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또 반도체주들은 또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주제는 이 반도체 쏠림에 대한 이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쏠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석들은 전망이나 지적들, 분석들은 이 쏠림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도 이미 내재가 돼 있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쪽이죠.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즉 균형, 즉 밸런스가 깨졌을 때 뭐 썩 좋은 결과를 우리의 건강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뭐 투자든 모든 면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워낙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반도체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현재 장세 흐름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요 한 2, 3일 사이에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맞다 이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쏠림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럼 이 쏠림에 대한 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라는 거에 대한 주장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장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월 1일 날 나온 건데 2월 1일 날 나오고 2일 날 그러니까 우리 어제 선거 때문에 쉬는 그 전날이죠. 2일 날 오후부터 좀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바뀔까? 사실 이 제목보다는 이 이상현 주식전략가 그러니까 이제 스트래티스트죠. 이 이상현 스트래티스트의 논리의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반도체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영업이익의 1분기 영업이익의 거의 70%, 그다음에 뭐 전체 지금 지수 상승에는 거의 한 80% 가까이 되죠. 그 기여도가. 그다음에 코스피 전체 시총의 삼전과 닉스 합한 게 절반 51.7%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되고 50%가 넘습니다. 어쨌든 쏠려 있는 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쏠려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자. 근데 반도체 이 두 종목의 이 실적 이익 성장 추정치가 올해 연간 추정치가 좀 10에서 11%.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럼 반도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의 이익 성장치는 어떠냐? 역시 10% 정도 둘 다. 올해하고 내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의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 실적도 10%, 그러니까 반도체 이 두 종목의 성장에 준하는 정도의 이익 성장에 대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또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이 좀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근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반도체로만 너무 쏠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장으로 이렇게 특정 섹터로 쏠렸을 때를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아마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축, 연준의 긴축 같은 거, 그 다음에 외부 돌발 악재, 예를 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막 커진다는 이런 것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외부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주도주 어떤 특정 섹터의 주도주 강세가 꺾였던 적은 없다.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강세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락장으로 약세장으로 확 꺾였던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도체 쏠림장에 대해서 이게 건강하지 않다 또는 근거가 좀 약하다 또는 시장이 이 쏠림 현상 때문에 꺾일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너무 약간 좀 표피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이상현 스트레치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살짝 덧붙이자면 골드만삭스가 3일 날 나온 리포트에서 이제 어제 나온 리포트죠. 코스피 전망치를 한 달 만에 9,000에서 12,000까지 올렸습니다. 이제는 현대차증권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높습니다. 이 전망치가. 거기에 근거도 사실 논리가 비슷합니다. 한국의 현재 이 한국 주식시장 이런 강세, 특히 반도체의 강세는 일단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영향인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의 강세는 실적이 뒷받침된 거다. 그리고 그 역시 우리가 봤을 때도 골드만삭스 시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 주식시장이 반도체만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반도체 외의 주식들도 이익 성장세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좀 화제가 됐던 리포트이기도 합니다만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이 주도주 장세의 이런 쏠림 상황이 계속 갈 때는 이런 강세장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런 쏠림 상태가 계속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불가피한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해서 시장이 거품이 뭐 있다가 그게 꺾여서 뭐 거품이 붕괴돼서 증시가 추락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증권사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쏠림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걱정스럽게 볼 필요만은 없다. 두 번째,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의 종목들도, 기업들도 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 번째,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한 이번 강세장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럼 주도주가 꺾이는 건 뭘로 평가하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뭐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삼성과 닉스의 이익 성장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의 강세장, 물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급하게 오르니까요. 그렇다 해서 방향이 꺾이거나 이렇게 가던 장이 갑자기 이렇게 꺾여서 뭐 20번, 30번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6만 원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있었고 하이닉스 뭐 솔짝 했지만 글쎄요, 오늘 또 반도체주들 좋았던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물론 뭐 계속해서 뭐 끝까지 오른다 뭐 이런 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네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로봇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뀔 텐데요. 예. 젠슨왕 얘기고,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로보틱스 한국에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항상 나 한국 투자 검토하고 있어. 예. 한국이 엔비디아 생태에 굉장히 중요해. 뭐 이건 반도체랑 HBM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D램, 로보틱스, AI 팩토리 등등 협력을 생각하고 있다. 예. 되게 좋은 얘기들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립 서비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다음 이제 얘기로 좀 가보면 그겁니다. 젠슨왕이 로보틱스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하고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죠. 한 이틀 정도의 로봇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또 LG전자,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회사들, 또 LG전자, 그다음 LG 뭐 심지어 이노텍, LG U+까지 뭐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LG전자주들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좋았고. 근데 화요일 날 분위기들이 싹 바뀌었죠.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젠슨왕 이런 립 서비스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또는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G전자, 뭐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다양한 우리 관련된 회사들이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이터의 보도에서 엔비디아의 공식 로봇 파트너는 중국의 유니트리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이제 몸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로봇의 그 몸체와 관련돼서는 일단 우리가 공식 파트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정해졌으니까요. 보시면 몸체는 유니트리 HD 플러스, 로봇은 샤르파, 그 다음에 제슨 토르하고 마이작 그룹 조합, 이거는 뭐 그 이제 OS 쪽이니까 이거 원래 뭐 엔비디아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몸체하고 로봇선 쪽에서 이제 일단 우리 쪽이 아니라는 게 일단 확인이 좀 됐고요. LG전자, 뭐 두산로보틱스 다양한 얘기들, 네이버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공식 파트너로서 엔비디아에서 뭐 젠슨황 CEO가 됐든 젠슨황 CEO의 딸인 메디슨 황이 됐든 간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마지막에 로이터 보도 요약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 LG전자 다양한 로봇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뭐 자존심이 별로 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후속 협력 후보 정도 얘기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로봇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로봇 생태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탑픽은 아니라는 거죠. 원탑은 아니고 후속 그다음에 넥스트, 차기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생태계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제 이런 식의 직접적인 파트너보다는 전체 생태계 파트너 정도 이렇게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화요일날 만약에 화요일날도 굉장히 강했으면 저도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자신이 없었는데 화요일날 관련주들이 분명히 좀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가져온 거고요. 로봇은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중국이 전체 테슬라의 이 그 로봇 부품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죠. 테슬라가 만약에 중국 부품을 다 빼면 지금의 몸값이 4만 5천, 5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13만 달러로 3배 이상 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이런 어떤 뭐 부품,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죠. IRA 법안이라든가 FEOC 법안 등을 통해서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하여간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분야에 로봇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원탑이 아니지만 세컨이나 서드 정도 수준의 우리가 어떤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이 미국의 로봇 산업이 이 중국 소위 말하는 탈중국을 본격화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2, 3년 뒤에는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한 2028년 이후에는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생태계의 파트너, 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전혀 현재로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공식 파트너로서는 아직은 그런 지위는 아니다. 이렇게 로봇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 로봇 주들 지난 화요일까지도 뭐 괜찮은 종목들인데 이게 일부 종목이고요. 많이들 사실 또 떨어진 종목들도 많아서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좀 가보도록 하죠. 요즘 주식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쏠림 현상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개별 종목들도 그렇지만 전체로 보통주가 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주는 잘 나가는데 우선주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 좀 표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 우선주만 해도 올 작년 말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가 25%.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34%로 더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34만 원대까지, 36만 원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선주하고는 괴리가 더 벌어져서 우선주가 그만큼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현대차 2 우선주 B, 그다음에 두산 우선주, 미래에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나 그나마 이 정도지 나머지는 본주하고 우선주 간의 격차가 저렇게 뭐 70%, 60% 후반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는 일단은 보통 강세장에서는 보통주가 먼저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또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ETF 자금들이 이제 대규모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ETF 자금들이 일단 보통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또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도 업종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쏠림 현상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주가 먼저 가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쏠림 현상, 그다음에 확실한 주도 섹터 강세장, 그다음에 ETF 등 이런 수급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금들이 들어올 때 우선주에 먼저 들어가겠냐는 거죠. 본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근거들을 통해서 지금 본주와 우선주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 그리고 또 본주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물론 지금은 사실 반도체 뭐 중심이긴 합니다만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반도체 이외의 섹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자동차가 됐든, 뭐 앞서 말씀드린 로봇이 됐든, 뭐 조방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역시 그 섹터의 대형주, 그다음에 그 섹터의 대형주의 본주. 이런 개념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그래도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손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수익률을 그래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따로 관련된 종목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와 국채금리의 동반 상승 속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장이 마감된 후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또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고점 논란과 반도체 쏠림 그리고 미국 관세 이슈까지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양한 이야기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좀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네. 뭐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뭐 중동 정세부터 뭐 금리, 사무신용의 우려까지 좀 여러 재료가 동시에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그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 지정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네. 발생됐고요. 미국의 이란 그 유조선이라든 통신시설 타격이 있었고, 이란의 그 쿠웨이트랑 그 바레인 미국 그 기지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그 어제 미증시를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신용 우려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연준의 3호 그 신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는데 그 연준이 감독 규제 보고서를 통해서 은행들의 그 3호 신용 펀드의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는 언급이 됐었고 실제로 그 클리프워터 3호 신용 펀드 같은 경우에 그 대규모 환매 요청이 드러났고요. 네. 2분기에 전체 지분의 17%가 환매 요청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동성 위험이라든가 이제 신용 영색에 대한 경계심이 자극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그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주기나 이게 소비랑 그 고용을 봐서 이제 K자형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고소득층은 견조한데 중산층 이하는 소비가 둔화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증가한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아마존이라든 이런 기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수급 영향으로 한 3% 이상 하락을 했지만은 AMD, 뭐 인텔, 퀄컴,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이런 대체로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한 강세가 나타났던 것이 좀 특징이었는데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이 쇼크는 아니고요. 컨센을 전체적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컨센 하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3분기 그 매출 가이던스 특히 AI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하면서 네. 뭐 13%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간밤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또 연준의 3호 신용 시장에 대한 경고가 소프트웨어 섹터에 좀 하락을 만들었던 하루기도 했습니다. 자, 브로드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외 거래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시장에 기대했던 부분과 발표 내용 사이에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거는 그 위스퍼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다는 게 이제 문제였고요.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네. 그 가이던스의 가 이제 그 시장 컨센보다 낮았다는 거고 그리고 2분기 매출이라든가 EPS 모두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이 그 컨센 상회 폭이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를 예상한 것보다 좀 덜했다는 그런 거고 가장 이제 그 영향을 줬던 거는 이제 3분기 그 매출 가이던스랑 마진, EV EBITDA 마진이었는데 네.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16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200% 성장인데 시장 컨센이 172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약 한 7%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을 했고 네. EV EBITDA 마진 같은 경우도 68%를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것도 컨센 하회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컨센 하회가 나타나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밸류가 지금 대략 퍼가 36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낮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고밸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하거나 좀 더 상해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정도 뉴스로 보여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펀드멘털은 그런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높아진 눈높이에 충족 못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반영되고 나면 또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뭐 AI 성장성은 여전히 확인을 했지만 시장 기대치가 또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익성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외 거래에서 현재 주가는 12% 급락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한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중 변동성이 최근에 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급락이 이제 나오면서 화요일에 투심이 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때 시장을 흔들었던 좀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주 목요일과 월요일 정도 금요일과 월요일 정도의 거의 장세가 네. 거의 젠슨한 장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젠슨한 장세. 네. 네. 젠슨한 관련 종목과 이제 그 파트너로 거론된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이 나타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 2연속 나오고 추가 상승까지 나오다가 네. 이제 차익 매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랑가 마이크로, 델까지 PC 기업까지 이어지는 네네. 그런 이제 AI 테마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에도 500% 이상 네. 상승 나왔고 LG전자도 단기간에 뭐 며칠 만에 50% 이상 상승한 것처럼 이런 그 주변주까지도 온기가 퍼지면서 그런 그 AI 테마 섹터에서 굉장히 폭등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그 젠슨왕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했는데 딱 방문 일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보다도 만남으로 인한 급등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지정학제 리스크 다시 불거지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90달러 이상 넘어가고 또 이제 그 CPI도 자극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벌어지면서 올해 연말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60%를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생겼고 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같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변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견인했던 주도 섹터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근데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삼성전 쪽의 모멘텀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국내 증시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쏠림이 심한데 최근 며칠 동안을 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쏠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노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주가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는데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그 삼성전자의 독주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이유가 그 HBM4 쪽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HBM4에 대한 그 샘플 출하가 5월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지난 2월 달에 HBM4도 출하가 됐고 HBM4E까지도 샘플 출하가 된 상태인데 하이닉스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증권사 일부에서 제시한 게 지금 그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디자인 그 에러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고 이게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언제든지 뭐 펄 테스트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간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시점에서는 이슈가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문제가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반대의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어서 분명히 하이닉스도 좀 그 밸류가 싸고 다 좋은데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쏠림이 있을 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디램 점유율이 그 38.6%로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섰고 네. 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을 제치고 1위로 올랐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쏠림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그 반도체 쪽에 지금의 쏠림이 문제가 뭐냐면 정당하다는 게 가장 시장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것이. 쏠림이 심한데 과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는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의 한 74%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50% 정도 수준이니까 이익 성장치에 비해서는 이게 과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12개월 선언 PL에 7.2배고 하이닉스가 6.8배 정도 되거든요.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과거 반도체를 매매할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형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고퍼냐 그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저퍼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이제 고퍼까지 가기에는 네.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EPS 상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작년부터 말씀 계속 드리고 네, 왔어요. 이제 그런 게 기억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삼성전자 TSMC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비슷한 밸류를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쉬고 있지만은 이제 6월 7월달 이제 A달 상장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좀 더 갈 것 같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이 가는 이런 것도 아니라기 때문에 같이 들고 가는 전략이 좋고 만약 신규 만약에 그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반도체 사고 싶다 하면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한 과정이고요. 이제 코스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코스닥이 지금 역대급 매도긴 합니다. 그리고 ADR이 지금 46까지 진입했는데 이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수준은 낮아요. 이게 깨진 적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급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대형주로의 쏠림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5개월 연속 2%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1월 23일에 아마 4시 좀 넘어서 코스닥 3,000개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1월 26일에 반영되면서 코스닥이 사이드카 걸리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수급에 의한 상승 정도를 반납을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한 1,000포인트 정도 내외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게 많이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저점을 잡고 급반등하면 그걸 베타를 먹는 수준의 그런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중을 꽉 잡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거 정리를 해보면 휴장 전에는 뭐 젠슨왕의 방한 기대감으로 일명 젠슨왕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력했고요. 뭐 지수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데 이 쏠림 현상이 또 정당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 내부에서 수급 불균형과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또 한편 또 시장이 좀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게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관세율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상호관세가 15%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 판결이 나다 그랬죠.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떤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301조 조사 방식으로 해서 12.5%를 이제 뭐 상호관세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죠. 그 무역 네. 대표부에서 여기 조사가 나고 날 건데 그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장이 이미 한 15% 정도는 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군요. 반영된 거고 12.5%라는 요 숫자 자체가 이제 시장의 압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노이즈가 생긴 건 분명하죠. 그리고 네. 또 미중 간의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되고 이런 이제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환율도 1,530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한 7월 7일 정도에는 결과가 좀 나올 건데 네. 그러니까 15%보다 관세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7월 7일 정도에 이제 그 USTR 공개 청문회와 그 과잉 생산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잉 생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고 정부가 이제 15% 미만이라든가 이걸 선송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시장에서 반영했던 거기 때문에 타격은 없을 거라 보는데 넘어갔을 때는 뭐 어떤 자동차라든가 관련 부품 업체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목별 관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상관이 없을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매기면 어쨌든 뭐 다 미국 소비자를 더 손해인 거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자동차 자체는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부품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네.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핵심은 이 추가 관세가 기존 시장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7월 7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12,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도 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지수의 상승만 보고 낙관하기에는 좀 다소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시장의 리스크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랑 이제 6천에서 그 코스피 6천 8천 갈 때 조정이 스피드 나오고 8천은 이제 8천 넘어가게 되면은 50% 정도 상당 나오는 게 12,000이잖아요. 네.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그 골드만삭스가 그 12,000포인트로 코스피 지수 전망을 상향하는 데는 방향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뭘 그 기준을 하고 있냐면은 그 코스피 EPS가 277% 급증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의존한다는 거죠.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 비중이 50%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급이 어쨌든 시장 수급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둘 중에 하나라 조금 삐끗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네. 봐야 되겠고 지금 그 12개월 선행 PR이 8.8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삼성전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는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추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증권사 24개 정도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더 아마 쏠림이 더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앞으로는 이 이유가 그전에는 뭐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부장 때는 뭐 퍼가 30배, 50배 이런 종목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에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ETF로 매도를 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옮겨가는 수급이 있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소부장 내에서도 밸류가 싼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뭐 6배, 10배 뭐 이하짜리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 네, 찾아보시면은 그거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하방 지지선은 대략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한 7,820 정도 라인이 지지선으로 좀 코스피는 생각이 들고 8,000 밑에서는 또 뭐 적극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패스 하향을 기다리게 되면 타이밍이 늦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HBM 수주가 좀 뭐 증설이 많이 된다거나 수주가 좀 좀 약화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하회된다든가 이런 어떤 변의 시그널이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비중 축소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전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네. 1000선을 지지하느냐 봤겠지만 1000 밑에서는 이제 수급으로 인한 상승폭 다 반납한 거니까 거기서는 좀 뭐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결국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또 시기가 왔는데 그럼 현재 시장 환경 고려했을 때 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주목할 만한 섹터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쉽게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랑 그 피지컬 AI 섹터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잘 잡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 종목 선택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베타를 노리는 전략으로 인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뭐 단기로 노려보는 전략은 좋은데 네. 시기가 지금 USTL에서 추가 관세 이슈가 붙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바로 반등하기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대략 노리는 타이밍을 한 6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7월 7일 전에 네.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뭐 코스닥은 단기 전략으로 코스피랑 코스피에서의 반도체라든가 뭐 현대차를 비롯한 피지컬 AI 종목들은 좀 잘 버텨 나가시는 정도고 그리고 조정이 클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핵심 주도주는 뭐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뭐 단기 매매 관련해서는 뭐 7월 7일 또 뭐 결과 확인 전까지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좀 탄력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사모신용 관련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하락세를 키웠던 건데요. 애프터마켓 기술주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대만에서 열렸던 컨퍼런스 때 굉장한 상승폭을 키워냈는데요. 간밤에는 정규장에서 3%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대만 컨퍼런스 때 하락했던 인텔과 AMD가 4%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46% 하락하면서 21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정규장에서 4%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줬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이 앱 전반에서 새로운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기업용 AI 비즈니스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규장에서 큰 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65% 하락하면서 61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0.01% 하락,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4% 추가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호재성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주 전역에 무인 로보택시를 확대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락하고 있으면서 42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파벳도 연일 눌리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알파벳이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규모를 또 확대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800억 달러 규모에서 848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19% 하락하면서 35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간밤에도 전해졌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목표 주가 기존에 520달러에서 1,0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군사적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이란이 미군의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미국과 함께 이란을 다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점도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다만 현재는 0.48%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9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 가격은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0.21% 하락하면서 4,42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국내 주요 지표들 엇갈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77% 상승하면서 1,4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EWI 한국 ETF는 0.71%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9%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켜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0.3%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0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 동반 상승 속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각 현재 WTI는 소폭 하락 전환을 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엔비디아 소폭 내리는 모습 확인을 해보셨고요.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에 애프터마켓에서 좀 강하게 내리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금리와 유가 그리고 관세 변수까지 동시에 좀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명 젠순항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